어떻게 공부할 건지 방향성에 대해서 말씀드린 다음에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35분 동안 바짝 하겠습니다. 저도 첫 번째로 요번에 합격자가 이제 한 예상은 25명에서 한 30명 정도 예상을 했고, 저희 반 내도 한 최소 네 분에서 다섯 분은 무난히 합격할 것이다 생각을 했는데, 좀 안 좋은 결과 나와서 저도 한 주 내내 속상하기도 했고, 또 어떻게 그러면 132에 가져가야지에 대한 고민을 좀 많이 했습니다. 또 우리 남은 멘토님이랑 요번 주 일요일부터 제일 많이 저희 시즌에서 연락을 계속 어제까지도 하면서 좀 고민을 했던 것 같고요. 보면 먼저 뭐 논리적 답안 작성 전략은 제가 답안 작성 특강할 때 부분이 좀 있어서 짧게 말씀드릴 거고, 두 가지식으로 최종적으로 말씀드리면, 사실 저도 학습할 때 항상 뭐 이제 합격을 하지 않았을 때에 대한 그 막연함이 항상 있었어요, 저는. 그래서 이제 제가 신기술 디지털 서비스도 이제 토픽 범위도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인지를 자꾸 좀 그래도 제안을 해드리려고 하는 거고, 지금도 도대체 그럼 내가 어디서부터 뭘 공부를 해야 되고 어떻게 공부를 해야 합격할 거지에 대한 좀 막연함이 계시다고 하면 계속 반복이 되긴 하지만, 결국 밑바탕은 기출 문제에서 시작을 하고요. 이따가 제가 DB 토픽도 기출 쭉 순방향으로 볼 때도 한번 말씀드릴 건데, 그 다음에는 이제 스스로가 학습한 토픽이랑 주간 모의고사, 월간 모의고사에서 터치가 돼야 실전에서도 잘 쓰실 수 있으시고, 그 다음에는 제가 지난주도 말씀드렸던 반복하는 거, 이 30개, 40개 내가 이거 나오면 정말 잘 쓸 수 있게 가겠다라는 반복, 그 다음에 이제 개선하시고 어떤 문제든 10문제, 4문제를 랜덤해서 쓰는 이게 가장 중요한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정말 저도 아까 이제 잠깐 1교 시험 할 때 말씀드렸지만 자신감인 것 같아요. 보면 멘탈이 실전 시험 가셔도 이제 경험하셨겠지만 각 교시별로 각 문제를 쓸 때마다 막 마음이 바뀝니다. 진짜 저도 그랬고, 그래서 뭐 이 합격을 할 때쯤 되면 2차 이 실전 면접 시험까지 보시면 약간 마음이 좀 저도 그렇고 좀 약간 나무가 된 느낌이 좀 들어요. 그래서 일희일비 하실 필요는 없지만 개선하시면서 분명히 합격하고 끝낼 수 있는 시험이시고, 요번이 저도 두 번째인 것 같아요. 처음에 저희 129회인가요? 한 분 합격하셨을 때 진짜 저도 좀 크게 좀 멘붕이 왔었고, 협회에서도 아니 저희가 한 명 뽑은 협회로 모인 집단이 아니고 점수도 그렇지만 60점이라는 의미를 이제 나중에 합격하셔 환영해 가시면 40%를 더 채우라고 하기 위해서 60점을 준다는 말씀을 저희 기술사 선배님들이 하셨거든요. 저도 동일하게 말씀드려야 될 것 같고, 저도 먼저 합격한 거지 이 회차는 합격하시면 아무 의미 없습니다. 그때부터는 다 형 동생이 되고 저희 협회에다 묶이니까 조금만 더 힘내시고 쉬다 보면, 저는 사실 뭐 물론 합격할 때의 학습 기간 5년이 걸렸는데 3년은 사실 저도 허송세월 했습니다. 오히려 아까도 뭐 잠깐 어떤 분께 말씀드렸지만 3년 동안은 그냥 차라리 요번 토요일, 저 어제도 출근했다가 왔는데 오늘도 사실 끝나고 또 급히 PM님이 호출해가지고 또 사무실 가야 되지만, 차라리 호출당하거나 주말충을 했으면 좋겠다. 공부를 안 하고 이제 오는 게 너무 두려워서 시험을 봐야 되니까 그렇게 3년을 허송세월 하다가 이거는 좀 아니겠다 생각하면서 저는 이제 스스로 셀프 각인이 되면서 2년을 좀 바짝 공부를 했던 것 같습니다. 2년 공부할 때는 평일에 아까 이제 잠깐 또 뭐 아침에 출근 전에 2시간 공부하신 분도 세실님이신가요? 계시다고 했죠. 저도 그랬던 것 같아요. 평균 평일에 기본은 3시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3시간을 퇴근하셔서 뭐 6시에 퇴근하시거나 뭐 8시에 퇴근하시는 그런 좀 천차만별인데, 저는 뭐 지금도 그렇지만 가끔 이렇게 셀트에 제가 올린 거 보면 7시에 올려드리기도 하거든요. 아침에 출근을 한 6시에서 6시 반에 했던 것 같아요. 뭐
버스를 첫 차를 타든 아니면 택시를 타든 가서 제가 여기 설릉에서 근무를 했거든요. 여기 설릉 포스코 사거리에서 근무를 했는데 거기서 투썸 플레이스가 7시에 열렸어요. 근데 7시에 그래도 좀 운 좋게 이렇게 벽을 바라보는 좀 이렇게 혼자씩 앉는 자리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7시부터 제가 8시 반까지 1시간 반 공부를 하고 8시 반이니까 바로 그 포스코 빌딩 옆에 빌딩에 있어서 거기 출근하면 8시 40분에 하고 1시간만 한 다음에 그리고 저도 이제 운영이다 보니까 뭐 6시 칼퇴는 못 했거든요. 집에 가면 한 8시, 9시 사이 되면 이제 밥을 안 먹었어요. 밥 먹으면 또 이제 집에서 퍼지니까 8시에서 9시 사이에 스터디센터 바로 가서 거기서부터 이제 제 지병이 사실 생기긴 했는데 졸려가지고 막 이제 커피 먹고 막 이제 그 약간 그런 빵 같은 거 먹으면서 한 3시간 공부하면 그 다음에 못 하겠더라고요. 체력적으로. 그래서 평균 하루에 저는 한 3시간, 한 3시간, 3.5시간 정도 한 것 같아요. 이제 출근 전이랑 퇴근 후에. 그리고 주말에도 저 지금도 뭐 학교 자료 만들고 하다 보면 토요일 날은 3시간씩 3번 하면 맥스인 것 같더라고요. 이게 이제 아무래도 저도 사실 이제 40살이 넘어가고 지금 뭐 이제 50대를 바라보고 있는데 오전에 3시간 바짝 하고 스터디 센터 7시나 8시에 가서 하고 3시간 있다 집에 와서 잠깐 쉬었다가 이제 집안일 좀 보고 그리고 점심 먹고 다시 3시간. 그 다음에 잠깐 집에 가서 이제 가족들 뭐 저녁 먹거나 근처에서 외식하고 3시간. 하면 한 밤 11시 됐거든요. 그리고 와야 됩니다, 집에. 아니면 오늘 이렇게 저희도 일요일 날, 클래스 저도 일요일 날 그 한 10시간 공부를 했는데 피곤하더라고요. 그 다음에 이제 월요일 날 되면 그때는 그래도 팀장급이어서 일부러 월요일 오전에 주간 보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오전에 이제 팀원들 보고 받는 것만 해서 한 오전 넘겨야 밥 먹으면 이제 피로가 풀리고 좀 그런 식으로 지냈는데 그렇게 2년 지나니까 운 좋게도 합격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 계신 분들도 뭐 2년이 넘으신 분도 계시고 또 아직 안 되시는 분도 계시지만 진짜 조금만 힘내시면 전 진짜 꼴찌 시작했고 백지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제가 이제 못했으니까 IT 쪽 운영의 개발자 출신이 뭐 얼마나 IT에 대한 전체를 잘 알았겠어요. 그래서 저 같은 사람도 꼭 합격했으니까 조금만 힘내셨으면 좋겠고. 근데 두 번째는 이 논리적인 답안 작성 전략이라고 하면 제가 온보딩 할 때 항상 이 답안 작성 특강 저희 입과하신 분들께 말씀드려 보지만 인사이트는 두 가지인 것 같아요. 저는 일단 토픽 관점에서는 물어본 질문에 대한 거 제가 계속 이제 그룹핑에 대한 부분 먼저 학습하시기 전에 말씀드리고 기출 봐주십사 하는데 이 물어본 토픽의 위아래가 뭔지 그리고 얘에 대한 좌우 그러니까 얘와 유사성이 있는 토픽이 뭔지를 자꾸 좀 생각을 하셔야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답안 쓰는 것도 그렇지만 평상시에도 뭐 가령 소아다 물어본 게 소아다라고 하면 소아는 지금 어디 위치에 있지? 소아가 관제에 대한 토픽이라고 하면 앞에 있는지 아니면 소아 전에는 뭐가 있었지? 쉼이 있었나? 이런 식으로. 그다음에 그 소아를 하기 위해서 궁극적으로 요새 이제 보안에서도 뭐 트렌드하게 말씀드린 제로 트러스트가 어떤 관계가 있지? 그다음에 보안에 그러면 기반에 기저에 있는 건 뭐지? 암호화기인가? 아니면 접근 제한과 접근 통제인가? 접근 제한 모델인가? 개인정보 보호인가? 이렇게 계속 토픽에 대한 좌우에 대한 좀 고민과 생각을 평상시에도 좀 해보시고 그 다음에 실행은 저희 주간 모의고사 때 제가 그때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로봇 그리는 분들도 계셨어요. 근데 그분 진짜 금방 합격하셨거든요. 정말 자유롭게 3달러, 4달러를 자꾸 써보셔야 돼요. 저도 이제 계속 오늘도 오히려 조금 더 코멘트를 더 이제 멘토링에 대한 부분을 드렸지만 1교 시험에서도 6문제 3달락 쓰시면 진짜 14페이지 가시거든요. 그 이상 문제를 시간 때문에 못 쓰세요. 그러면 13문제 중에 10문제 선택하신 다음에 앞다리 좀 배치하시는 거죠. 뒤에 가서 이제 3달락 하면 고민되고 그러면 또 오히려 10문제를 쓰셔야 되는데 한 문제를 미완성하면 오히려 점수가 깎이니까 앞단에 일단 두 문제는 저희가 제일 잘하시는 문제 3페이지까지 쓰시면 네 문제 남잖아요. 그것만 어떻게든 한번 어거지라도 3달락을 계속 좀 1교 시험은 좀 써보시는 트라이를 좀 그러니까 노력을 해보시면 그게 이제 진짜 습관이 돼서 13페이지 금방 넘어가시거든요. 그다음에 2교 시험도 보면 아직은 4달락 아니면 1교시 1달락에 대한 부분이 아직은 조금 미진하세요. 또
이따가 원래는 답안 청평할 때 말씀드리려고 했지만 그 정도가 지금의 지금 계신 클래스에 계신 분들 중에서는 저는 한 20% 말고 한 80% 정도 지금 많이 미진하신 걸로 보여져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아마 우리 채점관들이 봤을 때 조금 감점에 대한 요소가 되지 않았을까 생각이 돼서 저희가 사실 시즌 3시즌, 4시즌 할 때는 제가 구성도 특강을 해드렸었는데 요번에 한번 하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패턴별 그리기 연습을 이건 구성도 특강 공유는 됐지만 제가 다른 문제 갖고 뽑아오고 BP 개념도랑 등등등을 갖고 와서 요거 보시고 5분 내에 이제 이렇게 그리시는 거 연습을 할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12월 전에 11월에 하루 잡아서 뭐 한교 시험을 안 하더라도 아니면 특강을 하루 안 하더라도 오후에 그 정도 특강을 최대한 빨리 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그래서 뭐 셀프 개설이 되신다고 하면 제가 드렸던 구성도 특강에 이렇게 원칙도 있고 각 교시별로 제가 다 세그멘테이션해서 BP에 대한 그림들을 다 넣어놨거든요. 그래서 한 두 개, 세 개만 잘 그리신 분들은 굳이 하실 필요 없는데 두 개, 세 개 패턴만 갖고 써보시면 돼요. 한 두세 번만 써보시면 손에 있거든요. 그거 계속 주간 모의고사 때 반복하시면 각 단락별로 돌려가면서 패턴도 되고 개념도도 조금 진짜 실제 답안 진짜 가져가셔서 잠깐이라도 이렇게 그려보시면 진짜 늡니다. 개념도 같은 경우는 제가 어제 그 지난주에도 몇 개 이렇게 뭐 데이터 아키텍처 같은 거 좀 이렇게 보여드렸는데 그런 부분들 연습하시면 금방 느니까 개념도에 대한 패턴 연습을 좀 하셨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목차보다 이제 분량이 지금 사실 저게 답안 작성할 때 예를 들어서 2교 시험 같은 경우 그래서 두 개짜리 이제 세 개짜리 제가 멘토링 할 때도 좀 말씀드렸었는데 문제가 물어본 게 이렇게 두 개가 나왔다고 하면 얘는 2단락으로 전체로 1페이지 최소 잡고 가나로 좀 쪼개서 작성을 좀 하셔야 되는데 지금 이제 오히려 어떤 분들께서는 1단락에 너무 많이 힘을 쓰시다가 정작 물어봐야 될 이 두 개 질문에 대한 답이 1페이지 최소 1페이지씩 가야 되는데 0.5페이지, 0.8페이지로 그냥 이렇게 3단락으로 쓰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근데 그러면 답안의 충분성이 분명히 안 되거든요. 이건 제가 그때도 할아버지 책정관 그 선배님한테도 여쭤봤다고 했었잖아요. 답안의 충분성 측면에서 최소한 한 문제는 2교 시험 같은 거 2.8페이지 이상을 쓰셔야 되고 각 물어본 문제는 1페이지씩을 쓰셔야 돼요. 그러면 1페이지 1페이지 쓰면 앞에 그죠? 1단락 같은 경우는 0.5페이지 미만이나 0.8페이지 미만으로 꼭 쓰시고 그 다음에 이제 아까도 말씀드린 인사이트는 3단락 1교 시험은 2교 시험 같은 경우는 4단락에 그 0.5페이지 내에 써야 되잖아요. 그죠? 그렇게 좀 답안 구성도 좀 염두에 두셨으면 좋겠어요. 계속 현재까지 한 저희가 5주차 됐는데 그 부분이 제일 공통적으로 조금 미진한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렸고 그다음에 논리적인 답안은 사실 이제 제가 비교 이렇게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논리적인 답안은 뭐 비교를 하든 내용을 쓰시려 하든 결국에는 앞단의 3단표에 미시하게 나눠져야 되거든요. 여기도 뭐 포피로 상품 측면, 가격 측면, 유통 측면, 광고 측면으로 3단락을 나누는 것처럼 결국에는 이 비교 팩터와 3단락 앞에 구분 팩터를 뭘 넣고 거기에 맞춰서 아시고 계신 답안들을 쭉 내용을 쓰는 게 논리적인 답안의 기본인데 아직 그 측면에 대한 부분 뭐 DNA 측면 예를 들어서 그런 부분들이 아직은 조금 답안 쓰실 때 조금은
잘 못 쓰시고 그냥 나열형으로 많이 쓰시는 분들이 계셔서 한 번 더 좀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게 이렇게 쓰시다 보면 저도 그렇고 뭐 회의하실 때나 결국 이 사고의 틀이 프레임워크인데 이 책도 사실 있습니다. 전략적인 프레임워크, 문제 해결 방안에 대한 그 내용으로 이 논리적 답안에 대한 거를 만든 건데 결국에는 사고 프레임워크도 가장 기본적으로 관리적인 측면이랑 개발적인 측면으로 우리가 저는 이제 프로젝트를 하니까 머릿속에 사고의 틀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답안 쓰시면서도 이 3단표 하실 때 맨 첫째 단락의 구분값을 미시하게 쓰시면 사고의 체계도 분명히 바뀌십니다. 그래서 뭐 회의하실 때도 안 보이는 것들 아니면 생각을 하셔야 될 것들이 이제 생각이 나실 수 있으니까 이 너무 의무적으로 이 답안 쓰는 거에 너무 에포트 쓰시는 게 아니라 결국에는 뭐 저도 그렇고 기술사를 학습하시면서 기술사가 되시는 논리 체계도 가져가실 수 있으시니까 또 그게 돼야 면접 때도 토토하시면서 수월하게 넘어가실 수 있으시니까 한번 답안 쓰실 때 이런 논리적인 것도 좀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사실 뭐 여러 가지 이제 도입부나 이런 게 있는데 이게 사실 그 책도 있어요. 그 뭐죠? 그 여자분 되게 오래된 그 논리적인 답안이네. 논리적인 글쓰기 그 책에도 항상 두괄식에 대한 부분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럼 저희도 마찬가지죠. 아까 말씀 본문에 물어본 내용 뭐 두 개든 세 개든 쓰시고 물론 이제 요새에 대한 트렌드는 일부러 도입을 안 잡죠. 얘네 한 페이지씩 쓰고 오히려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많이 하는 게 좋은데 두 개 물어보거나 아니면 잠깐이라도 도입을 뭐 인사이트를 보여준다고 하면 도입을 적거나 사달락에 실무적인 접근 방안을 0.5페이지 쓰시는 게 결국엔 가점을 받는 방안이니까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렇게 좀 답안을 쓰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두 번째로 중간고사 50 그 보안과 하고 DB 거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최대한 빨리 넘어가겠습니다. 저도 그 아까 우리 남은 멘토님께서 그 디지털 포렌식 실제로 어 나오면 뭐 이렇게 어떤 기관 뭐 포렌식이나 어떤 비리 혐의를 할 때 저도 이제 한 8년 된 것 같아요. 8년 전에 경기도 광교에 있는 모 땡땡땡 재단에서 그 IT 운영 업무를 한 6개월 했었는데 거기서 뭐 이렇게 그 이사장이 뭘 잘못했나 봐요. 그래서 진짜 나왔거든요. 막 뭐 이렇게 영장 들고 나왔는지 뭔지 이렇게 박스 들고 와가지고 하는 게 서버에서 하드디스크 딱 띄어가요. 그리고 PC 이렇게 뭐 그 이사장이나 재단 뭐 이런 좀 위에 있는 분들 PC 실어가고 그거 띄어가는 이유가 이제 프리징 시키려고 하고 그거 그 원본 갖고 하드디스크는 걔네가 압수해가고 이미지를 떠서 그거 갖고 포렌식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그런 광경 처음 보고 야 진짜 뭐 띄어가고 이런 파나 박스 같은 거 들고 오더라고요. 그냥 여담으로 한번 말씀드렸고 1교 시험 같은 경우는 CSRF인데요. 보면 CSRF는 동작 방식이 이 공격자가 이미 이 웹서버에 그죠? 오염된 게시물을 이제 등록해놓고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죠? 보면 이제 희생자라고 되어 있는데 이 사람이 이제 그 스크립트를 실행하면서 잘못된 이제 리다이렉트를 얘한테 이제 요청 처리가 가는 게 이제 CSRF고 여기 3단락에도 나와 있지만 SSRF는 서버에 있는 권한이 이제 리소스가 맛이 간 거죠. 그죠? 그래서 그 비교에 대한 부분은 사실 뭐 한창 SSRF가 새로 나왔기 때문에 예전에 OWS 탑10에서 사실 SSRF가 계속 이제 나왔었죠. CSRF가 한창 되게 오래된 거니까. 그래서 그 차이점에 대한 비교는 좀 이 동작 방식은 꼭 써주시고 그 다음에 대응 방안을 어떻게 할 건지. 그러면 뭐 인증이랑 여기 HTTP 검증하고 보안 뭐 여기도 보안 장비에서도 계속 웹방 영업에 대한 내용이 나와서 저희 기출을 지금 세션 1에서는 좀 중심을 하고 있는데 웹 방화벽을 많이 이용하고 있으니까 이거에 대한 대응 방안을 좀 써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9번도 요 보면 뭐 CBRP에서 크로스보더 프라이베이트 룰이잖아요. 보면 결국엔 뭐 API는 기본 그 기억이 안 나시더라도 프라이버시 보호를 하기 위해서 이 개인정보 체계를 평가하고 인증하는 글로벌 인증 제도다.
그러면 인증 제도나 뭐가 나오면 뭐 MSP도 그렇고 이달락에는 일단 절차가 좀 나와야 되는데 절차가 생각 안 나시면 그때도 말씀드린 게 기본적으로 초기화하고 그죠? 들여다보고 뭐 심사를 하거나 인증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한 평가를 하는 이렇게라도 좀 프로세스를 좀 만들어 주시는 게 좋을 텐데 인증하면 결국에는 인증 절차가 나와야 될 텐데 그런 약간의 좀 답안에 대한 감각적인 면이 조금 부족하셨던 것 같고 뭐 인증 기준은 뭐 ISMP처럼 얘네도 인증 기준이 있겠죠. 그 다음에 뭐 3달러 같은 경우는 그러면 이 인증을 했을 때 기대 효과가 뭔지 우리가 ISMSP나 ISO 2700 하나를 인증받으면 기대 효과가 뭐죠? 기대 효과는 두 가지잖아요. 첫 번째는 침해 사고를 당했다 해도 물론 모든 게 먼피는 안 되지만 이 기업이 최소한의 보안에 대한 인증이나 보안에 대한 정보보호 활동을 했다는 거에 대한 이제 그게 될 것이고 두 번째는 그만큼에 대한 인증을 그래도 최소한에 대한 활동을 했으면 아주 기본적인 걸로 침해 사고를 당하지는 않겠죠, 그죠? 왜냐하면 인증하고 체크도 하고 그만큼에 대한 보안 솔루션도 설치가 될 거니까 그런 부분들을 좀 보안에 대한 도메인이 나오면 좀 참달하게 좀 써주시면 좋을 것 같고 기본적으로 보안에 이제 저희 이교 시험도 이따가도 말씀드리겠지만 보안에 대한 공격 방식이 나오면 무조건 대응 방안이 나와야 되죠. 보안은 항상 보안에 대한 뭐 대응 방안도 이제 지겨울 정도로 이제 건물기 그죠? 아예 뭐 미시한 그 앞단에 쓰는 건물기가 항상 나오는데 건물기를 근데 너무 또 노멀하게 쓰시면 안 될 거잖아요. 그죠? 보면 뭐 아까도 저희 ICT 보안 나오거나 클라우드 보안 나오면 그 도메인에 맞게 그 기술에 맞는 관물기스러운 대응방을 써주셔야 되는데 그냥 너무 노멀한 관물기를 쓰시면 키워드도 없어 보입니다. 오히려 그냥 진짜 방어적으로 그 답안을 쓰신 것처럼 느껴지니까 해당 기술에 대한 관물기로 대응방을 써주셔야 된다 말씀드리고 10번도 요새는 대부분 이제 기본적인 방화벽 뭐 디나이올 때려가지고 컴피그 만드는 기본적인 방화벽 이후에는 어플리케이션 방화벽을 이제 레이어 저희 7계층에서 쓰잖아요. 아까도 이제 사실 이 7계층에 대한 웹 방화벽은 많이 쓰니까 그러면 실제 웹 방화벽 1교 시험 같은 경우 나왔을 때는 좀 기본적으로 제가 이제 코멘트 답안에도 달아드렸는데 외부망 그 다음에 뭐 DMZ 내부망으로 좀 이렇게 레이어를 좀 나눠서 얘네가 이 방화벽이 어디에 위치했는지를 좀 표시를 해주시면 좋으실 텐데 아무래도 시간도 없으시고 하니까 굉장히 사용자 하나 이렇게 그리시고 그 다음에 바로 그냥 웹방향 나오고 뭐 내부방이나 외부방의 구분이나 DMZ도 없어요. 보면 방화벽을 기본적으로 설치하려면 DMZ 구간이 있을 거고 그죠? 물리적으로 뭐 IDS, IPS 써시는 분도 계시지만 그 다음에 그 웹방화벽이 어디에 위치한지를 좀 써주셔야 될 텐데 개념도가 요번에 웹방화벽에서도 굉장히 좀 부족했고 그 다음에 구성도 그려놓고서는 결국 웹방화벽에 대한 이제 주요 기능이나 아니면 구성도 그려놨을 때에 얘가 할 수 있는 뭐 패킷 필터링 처리 아니면 그죠 트래픽 이런 부분들이 좀 나와야 될 텐데 뭐 운영 모드는 한 두 분과 세 분 쓰신 거 빼고는 거의 웹방화벽을 특화할 수 있는 기술이나 기능들이 하나도 안 적혀 있어서 이런 부분들은 조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냥 웹을 빼고 방화벽을 했을 때 그러면 이게 웹 방화벽에 대한 기술이 차별점이 있는지 그런 부분들 좀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게 결국에 키워드잖아요. 보면 단적인 예로 뭐 소아 하면 뭐 소프과 UDDI 이런 거 쓰는 것처럼 그 기술을 답안에 대한 토픽을 가려도 얘가 진짜 어떤 기술로 이 토픽을 가르치고 있는지를 조금 한번 가려보시고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에는 여기 3단락의 이 모범 답안에서는 통합 보안 자동화 솔루션에 대한 전환 단계로 되어 있잖아요. 그 얘기가 뭐냐면 계속 뭐 물리적인 거 그리고 소프트웨어적인 게 MSA를 이제 구축한다 해도 뭐 클라우드도 마찬가지고요. 굉장히 이제 시스템이 복잡하고 자동화되는 부분으로 가는 거죠. 그러면 관제도 언제 이거 하나하나 그래서 이제 융복합 보안과 무융복합 보안 관제도 계속 뜨는 이유가 로그가 뭐 수십 개죠, 수천 개고 뭐 웹서버와 뭐 와스가 만약에 MSA 하려면 뭐 컨테이너 자체가 막 수백 개 될 수도 있잖아요. 서비스 단위별로 컨테이너가 올라갈 거니까. 그러면 거기서에 대한 뭐 이상주의가 발생되는 그 관제에 대한 로고들을 어떻게 다 볼 거냐 이거죠.
그러니까 자동화가 나오는 거고, 또 그만큼에 대한 뭐 하나하나 기계적으로 그 로그를 분석하는 것보다는 학습을 시켜서 이제 전혀 정상적인 로그들은 다 패스를 시켜야 되고 의미 있는 것만 로그를 갖고 와서 분석을 해야 되니까 인공지능에 대한 모델도 보안 쪽으로 많이 접목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 기반이 모든 거를 다 신뢰하지 않은 제로 트러스트 쪽으로 계속 가는 거고, 이제 계속 보면 나오고 있죠. 그리고 심해도 이제 심으로 가고 소아와 인공지능 쪽을 접목해서 간다. 보안 쪽이 저도 이제 뭐 학교도 다니고 저희 프로젝트 할 때도 계속 자동화하고 인공지능 쪽에 접목하는 것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또 인공지능 쪽 뭐 AICC라고 제가 말씀드렸던 통합 콜센터 쪽도 인공지능 쪽 많이 하고 데이터 분석은 이제 무조건 들어오고 있고, 그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다음에 11번은 아까도 저희 1교시 끝나고도 이제 분석 샌드박스 말씀하셨던 분도 계시고, 그것처럼 샌드박스가 이 모래 이렇게 그 장난감이잖아요. 또 놀이터에서 이 모래를 만들고 또 없앨 수도 있고, 그 이유는 그러니까 법률 경영 쪽에 대한 샌드박스에 대한 법률도 있고, 그 다음에 분석 샌드박스는 이것저것 분석을 하기 위해서 자유자재로 해보겠다는 거고, 여기서의 샌드박스는 이제 어떤 오류 사항이나 이 에러나 아니면 뭐 버그가 예상되는 것들을 이 격리된 가상의 환경에서 한번 해보는 거죠. 그래서 이게 진짜 정상적인 건지 아닌 건지를 감시하고 알려져 있지 않은 뭐 취약점을 한번 체크해 보려는 기술로 보시면 되는 거죠. 뭐 약간 예전에 기억나세요? 그 워터링 홀이랑 조금 비슷하죠. 그죠? 워터링 홀은 아예 이렇게 파놓는 거잖아요. 얘가 이제 실제 우리 얘가 해킹할 시스템인 것처럼 만들어 놔가지고 들어왔을 때 얘에 대한 이제 이상 징후나 얘에 대한 행동 패턴을 체크해 보려는 게 워터링 홀인데, 예, 허니팟, 죄송해요. 네, 허니팟인데, 그것처럼 샌드박스는 실제로 프로그램 실행에서 얘가 어떤 길로 가는지를 한번 이제 체크해 보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물어본 거는 샌드박스의 주요 구성 요소 및 활용 분야면, 여기서 조금 이제 들을 말씀이 있는데, 물어본 게 샌드박스만 물어본 게 아닌데 되게 바쁘셨나 봐요. 보면 이제 분명히 내가 잘못 썼나 봤더니 문제 자체도 샌드박스의 주요 구성 요소 및 활용 분야면, 주요 구성 요소가 2단락에 못해도 가에 0.5페이지를 기술을 하셔야 되고, 그다음에 활용 분야를 뭐 3달러 쓰셔도 되긴 하지만 최소한의 분량은 0.5페이지 이상이 돼야 되는데, 여기도 뭐 모범 답안, 그러니까 모범 해설에 보면 뭐 OS 측면, 뭐 소프트웨어 개발 측면, 보안 측면에서 이만큼을 이제 활용 분야를 적었는데, 바쁘셨는지 이제 샌드박스의 개념 1달러 쓰시고, 개념도 샌드박스처럼 생기지도 않은 이상한 개념도 하고 계시고, 바로 3단표를 치셨는데 구성 요소를 활용 분야를 그 3단표 한 4줄에 그냥 딱 쓰시고 끝나셨어요. 그러면 채점관이 봤을 때, 제가 그때도 우리 강멘토님이 기필반에서도 말씀하셨던 건데, 뭐 기필반이나 진짜 이렇게 토픽 커버리지가 얼마 안 돼서 10문제 내면지를 못 쓰시는 분들이, 예를 들어 제가 이제 이렇게 딱 왔는데 샌드박스가 눈에 보였어요. 진짜 그 사람 2페이지 쓸 수 있거든요. 뭐면 샌드박스 주요 구성 요소 1페이지, 활용 분야 1페이지. 그러면 그분들한테 게임이 안 돼요. 그러면 1교시항이다 보니까 답안에 대한 이제 분량의 적정성. 저희는 이제 10문제를 꼭꼭 잘 쓰고 나와야 고득점을 맞아야 되잖아요. 그럼 최소한 1단락에 샌드박스의 뭐 개념하고 특징 안 쓰셔도 돼요. 개념 2줄 쓰시고 주요 구성 요소 활용 분야를 각 단락으로 해서 많이 쓰시는 게 제일 중요한 거죠. 그죠? 뭐 조금 더 그렇다고 하면은 주요 구성 요소 앞에 개념도로 이렇게 프로세스를 그리고 그 다음에 이렇게 구성 요소, 요거 고수들이 많이 하는 건데, 그죠? 개념도 그리고 구성 요소 바로 붙여가지고 표로 3단표로 이렇게 만들어 놓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어우, 6분 동안 DB를 어떻게 하지? 네. 그 다음에 12번, 바로바로 넘어가요. 12번은 이거죠. 개인정보법에 의한 개인정보 유출 신고되니까, 심해 사고 당하고 개인정보 유출되면 신고하라는 거고, 그거에 대한 게 법안이 개인정보보호법이랑 정보통신 제공자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 부분이 한번 바로 넘어갈게요. 그다음 CW는 사실 요거죠. 보면 헷갈리실까봐. CW는 보안 약점을 의미하는 거고, 그래서 보안 약점을 리스트고, CV는
어빌리티. 보면 뭐죠? 취약점이죠, 취약점. 그럼 어떤 게 더 크죠? 항상 여쭤보죠. 보안 약점이 더 큰 거잖아요. 그죠? 보안 약점이 이제 실제로 시스템이 어떤 부분이 이제 취약한지를 하고 그거에 대한 실제로 공격할 수 있는 포인트가 취약점인 거죠. 있습니다. 요거는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2교시형은 제가 4번부터 6번까지 냈는데 요거 산업재해 시스템은 요거 제가 두 가지를 이제 일단은 저희 해설지에 주간기술 동향에 일단 붙여놨어요. 원본으로. 요게 물론 이제 컴싱인가요? 이제 기출에도 나왔지만 요 주간기술 동향 요 두 개에 있는 산업재해 시스템에 있는 걸로 정말 문제가 많이 나왔고 읽어보시면 요 1980과 81이 실제 산업재해 시스템의 거의 전부예요. 그래서 정보관리에서 퍼즐 모델도 여기서 나온 거거든요. 그죠? 그래서 산업재해 시스템 한 번 더 나올 수도 있겠다 해서 제가 이제 가져와 본 거고, 그래서 제가 요거는 한 번 다시 캡처해서 드릴 텐데 이 저작권 때문에 제가 이 원 파일은 바로 드리기가 좀 어려운데 요거는 제가 지난주도 이제 설명해 드렸던 거고, 요 일반 IT 시스템 산업재해 시스템의 구분 차별이 있잖아요. 그게 여기 주간기술 동향에 똑같이 나와 있죠. 보면 그죠?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문제 생성에 대한 부분도 있는데 그러니까 IT 시스템이랑 산업재해 시스템에 대한 비교가 꼭 들어가야 되고요. 비교하시고 했으니까. 그리고 1달러 같은 경우는 일단 이렇게 산업재해 시스템 유형별 특징을 오히려 좀 0.5 배제한다고 하면 산업재해 시스템이 스카다, DCS, PLC 이런 특수한 기술을 가지고 있다를 좀 보여주시면 좋은데 계속 약간 그냥 뭐 어플리케이션적인 것만 이제 나와 있다 보니 그 내용이 좀 빠진 게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퍼즐 모델에 대한 부분은 이제 기출에도 나왔으니까 뭐 퍼즐 모델 레벨로 기반으로 한 뭐 보완적인 프레임워크 구축 뭐 이런 것도 좀 쓰실 수 있을 텐데 좀 그렇습니다 보면. 네, 그래서 답안으로 보면 비교니까 여기는 이제 사실 1교시형 같은 경우도 보면 2교시형부터 계속 이제 비교로 끝까지 가고 있죠. 뭐 보안 특성의 비교, 아까 이제 보여드렸던 거 우선순위, 성능, 뭐 가용성, 대상, 체계, 주기부터 쭉 해서 또 여기도 이제 개념도 비교도 있죠. 개념 비교할 때도 산업재해 시스템에 대한 부분과 ICT 시스템에 대한 부분이 어떻게 틀린지,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이제 4달러 코멘트 드렸지만 4달러기 그러면 이 산업재 시스템 보안을 위해서 대응 방안이나 고려해야 될 사항이 뭔지, 어떤 거를 구축하고 어떤 보안 솔루션을 해야지만 이 산업재해 시스템에 대한 보안을 충분히 충족할 수 있는지 표준 같은 것도 있어요. 제가 리스트도 한번 말씀드렸었는데 그런 부분들이 좀 써주셔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좀 아쉬웠고, 그 다음에 5번에 가상 자산거래소에 블라블라 되어 있는데 물어본 거 두 가지죠. 자금 세탁 방지나 이상금융 거래 탐지 시스템 FDS잖아요. 이제 저는 금융권에 계신 분은 잘 써주셨고 키워드가 뭔지를 아시잖아요. 그게 아니면 들어가기 굉장히 어려운데 자금 세탁 방지의 키워드는 요거예요. KYC랑 STR, GTR. 실제 실무적으로도 요 내용들이 들어가고 실제 리스트 갖고 뭐 예전에 그 이란 금융제재 뭐 이란에 관련된 사람들 리스트를 쭉 정부에서 줘서 그거를 이 자금 세탁 방지 시스템에다 넣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좀 키워드가 좀 들어가야 되는데 안 들어가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요거는 왜 가져왔냐면 제가 그때도 말씀드렸던 구성도 보면 기본적으로 요런 패턴의 구성도 가져가시면 되게 좋거든요. 뭐 보면 FDS도 그렇지만 보면 레파이토리가 가운데 있고 이 시스템 요 가운데 FDS를 그려놓고 실제로 인풋 값들이 어떻게 들어와서 어떻게 얘가 아웃풋을 하는지 요거 이 구성도를 FDS 아닌 걸로도 충분히 만들 수 있어요. 뭐 데이터 아까 말씀드린 분석 샌드박스를 한다든지 아니면 데이터 레이크를 한다든지 뭐 어떤 데이터 인공지능 모델도 마찬가지로 레파이토리도 있으니까 모델도 저장을 해야 되니까 요거 요 세 개 레이어 갖고 나눠 가지고 쓰는 거 한번 뭐 그 백종원 만능 양념장처럼 저희 만능 템플릿으로 요거 진짜 딱 가져가서 딱 좋습니다 진짜. 항상 제가 말씀드리는 뭐 그죠? 그래서 요거 꼭 가져가십사 하는 거고, FDS도 정적인 FDS가 있고 이제 인공지능을 접목시킨 동적인 FDS가 있어요. 그래서 예전에 정적인 FDS는 통계적인 걸 해서 아마 솔루션들 아실 거예요. 사스에서 많이 FDS를 했는데 지금은 물론 사스에서도 이제 인공지능을 접목한 FDS를 한다라고 막 광고를 하고 있고 인공지능 모델을 많이 접목해가지고 이제
FDS 쪽으로 많이 가고 있습니다. 근데 FDS는 아까도 말씀드린 이상거래 탐지 시스템을 우리 고객들이 뭐 보험 사기를 한다든지 여러 가지를 했을 때 굉장히 들어올 인풋 팩터들과 데이터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이거 실시간으로 데이터 분석해가지고 딱 잡아내지는 않고요. 물론 실시간으로 노티는 주는데 실제 트랜잭션이 일어났을 때 그거에 대한 백데이터들은 배치로 엄청 돕니다. 한 최소 50개 이상은 정보계에서도 돌기도 하고 실제 뭐 계정계에서도 데이터를 만들어가지고 그걸 갖고 이제 분석을 한 데이터 분석 모델에다가 일단 재료를 만들어 놓고 트랜잭션 거래가 발생하거나 아니면 고객이 뭐 돈을 달라고 하거나 뭔가 이상한 징후를 했을 때 이상 징후를 딱 잡아내거든요. 그래서 이게 뭐 실시간성으로 모든 데이터를 하진 않는다. 그러니까 백데이터랑 그런 배치에 대한 계정계도 굉장히 중요하다. 데이터가 굉장히 많이 필요하다. 이런 것들을 좀 실무적으로 좀 써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넘어갔네. 그 다음에 요거는 이 뭐 6번은 이제 프라이버시 보호 모델을 일단락에 일단 간단하게라도 개념을 좀 한 두 줄이라도 써주시고 그 다음에 핵심은 K익명성과 L다양성을 각각 0.5페이지씩 써주시는 게 핵심인데 써주시면서 개념이랑 최소한의 사례를 좀 적어주셔야 되거든요. 근데 그렇게 안 쓰시고 이것도 이제 막 바쁘시고 힘드시니까 K익명성 요 네 가지를 그냥 한 방에 그냥 이 표로 그냥 끝내고 바로 넘어가시는 분들도 많으셨는데 요 익명성에 대한 부분은 무조건 0.5페이지씩 개념이랑 사례를 꼭 써주셔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는 잘 써주시더라고요. 이 앱유일성에 대한 부분이 이것도 주간기술 동향에 한번 저희 기술사 출신에 있으신 분이 논문을 넣었던 거거든요. 그래서 앱유일성도 이제는 일반화가 됐어요. 그래서 잘 써주셔서 오늘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 바로 DB로 넘어가겠습니다. DB는 이제 제가 준비한 게 많았는데 일단 최대한 빨리 해보겠습니다. 일단 DB에 대한 기술 트리를 보시면 이제 전 두 가지로 지금 일단 요것도 제가 슬랙에다가 공유를 해드릴게요. 어차피 있는 내용 갖고 한 건데 지금 일단 전체 문제가 제가 일단 100회 이상부터를 좀 분석을 해봤는데 구음값을 이제 제가 좀 달아놨습니다. 보면 전통적인 DB 문제 토픽이 있어요. 예를 들어 트랜잭션, 뭐 그 원자성 이런 것들에 대한 전통적인 토픽이 일단 깔려 있고요. 보면 뭐 100회부터 해서 쭉 있지만 120회 이상도 보면 일단은 기본적으로 두 문제, 세 문제씩으로 쫙 깔려 있어요. 근데 가끔 이게 튀는 데가 있죠. 보면 막 5문제, 6문제 나온 이때가 어려운 회차예요. 그 말씀이 뭐냐면 DB 문제가 생각보다 답도 있고 이 답안을 작성하시기에는 굉장히 추상적이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문제가. 그래서 DB 문제가 많이 나오면 굉장히 어려웠어요. 그 회차가. 그래서 지난번에도 이때가 아마 이때일 거예요. 127회 때 6문제 나왔는데 장룡희 기술사님 저희 세션에서 몇 분 안 되셨죠. 저희가 학교 갈 때. 어려워요. 이 DB 문제. 그래서 오히려 개념들, 데피니션을 굉장히 잘 적으셔야 돼요. 차주에 이제 저희 토요일 날 1교시랑 2교시랑 볼 때 저도 이제 주안점을 데피니션에 대한 부분을 좀 더 많이 보고 코멘트도 많이 달아드릴게요. 그 다음에 두 번째 트렌드는 아시는 바들 이제 빅데이터, 뭐 빅분기도 나왔고 이제 그죠? 데이터 분석이랑 데이터 분석 전문가를 이제 자격증을 뽑지 않습니까? 빅데이터 분석에 대한 내용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는데 보면 그러면 빅데이터 분석의 인공지능이 뭐 우리 보면 뭐 120 후반대부터 나왔냐? 아니에요. 이때부터 나왔어요. 100회부터. 그 얘기는 뭐죠? 기술사 문제가 약간 최소한 2년 정도는 좀 빨라요. 문제에 대한 부분 나오고 기술이 좀 빠릅니다. 이 발전 속도나 우리가 다뤄지는 토픽들이. 아마 아실 거예요. MSA도 저희가 한 2년인가 먼저 나오고 클라우드도 맨날 그렇게 먼저 나왔어요. 그 얘기인 즉슨 제가 계속 가끔 저도 이제 계속 이제 매 회차마다 아니면 매 주마다 보고 있지만 기술에 대한 진화는 주간기술동향이나 소프트 중심사회 같은 데서 많이 다루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빅데이터 분석 같은 것도 이 주간기술 동향에 나오는 것들, 그때도 뭐 아까 뭐 나왔죠. 데이터 거버넌스 이런 것들이 한 번씩 나올 때 저도 이제 계속 다뤄드릴 거지만 그런 부분들이 트렌드에 계속 나오고 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순방향으로 보면 100회부터 여기 뭐 전통적인 DB 이렇게 구분값이 있는데 빅데이터 분석으로만 봐도 이건 드릴게요. 100회부터 하도기 벌써 나왔어. 100 제가 120회 필기 합격했는데 100회면 제가 수강생 할 때잖아요. 그리고 샤딩 보면 뭐 이 빅데이터에 대한 뭐 이제 그죠?
이런 거 크로스 밸리데이션, 부스팅 나오고 스마트 데이터 나오고 R이 벌써 104일 때 나왔어요. 그러면 R에 대한 사실 뭐 문법 같은 거나 R에 대한 특성이나 파이썬 같은 게 파이썬도 나왔잖아요. 충분히 나올 수 있다는 거고, 백인 부스팅도 벌써 105일 때 나오고 3V가 107일 때 나오고 랜덤 포레스트 계속 반복됩니다. 크리스프 DM에 대한 빅데이터 분석 범위도 111일 때 막 나왔어요. 벌써 나오죠. 혼동 행렬 계속 반복이에요. 보면 노에스QL이 벌써 117회. 그죠? 보면 지금 DB도 거의 CAOS 네트워크처럼 이제는 빅데이터 분석에 대한 토픽도 전통적인 DB처럼 이제 필수 토픽들이 나오기 시작한 거죠. 보면 LOD부터 그죠? LOD도 보면 이제 제가 순방향으로 계속 봐주십사 하는 거는 이 토픽이 하나가 띡 나왔다가 1교시로 나왔다가 계속 세분화되고 쪼개지기도 합니다. 그죠? 노에스QL 모델링이지. 아까 노에스QL 나왔는데 노에스QL 모델링 패턴 나오고, 그 다음에 빅데이터 플랫폼이 나왔죠. 그죠? 백인 부스팅 계속 반복되고, 그죠? 데이터 거버넌스, 아까 말씀드린 데이터 거버넌스 또 여기다 나왔죠. 127회 때. 아까도 샤딩 그냥 한 줄로 나왔는데 이제 상세하게 나오기 시작했어요. 개념과 분할과 파티셔닝 쓰시오 이렇게. 노에스QL 세 가지고 이제 아까 노에스QL만 나왔는데 이런 식으로 되기 때문에 무조건 노에스QL이나 데이터 분석에 대한 빅데이터 분석에 대한 내용들은 가져가야 되고, 이제는 130 데이터 시각화까지 나온 거죠. 보면 데이터 분석 책 봐도 이제 후반부 이제 테크니컬 기술적인 거에서 데이터 시각화가 나오거든요. 뭐 버블 차트 한 건이 이런 것들이 이제 데이터 시각화 유형이 나오는 거죠. 그 다음에 전통 DB는 제가 이제 공유 드리고 항상 그 DB 특강할 때 이제 오늘은 전체를 못 볼 것 같은데 DB 핵심 리뷰에 있는 요 내용들이에요. 제가 일부러 좀 더 꼽아왔죠. 보면 TU형, 뭐 그래프 DB, 데이터 모델링, 이상현상, 암스트롱 공리, 무결성, 데이터 회복 기법, 이게 계속 제 기출 기반으로 필터링 드린 PDF 파일을 드릴 건데 그 내용들이 계속 반복돼 있어요. 계속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기본 컨셉들에 대한 내용, 아까도 뭐 아이솔레이션 레벨 뭐 이런 내용들, 아까도 그래프 DB도 있죠. 그 다음에 정규화는 설명도 드리겠지만 오늘은 안 드릴 텐데, 정규화 문제는 나오시면 제가 그때 우리 김윤희 기사도 뭐 그것 때문에 꼭 그 전에 이제 합격 회차 말고 떨어진 건 아니지만 굉장히 헤맬 수 있으세요. 정규화 문제는 진짜 답이 딱 보인다. 아, 이번 회차는 내가 그러면 합격하는 회차를 보시면 돼요. 되게 간단하면서도 혼동될 수가 있으세요. EVM처럼. 그래서 정규화 문제는 저는 비추. 실제 실전 시험에서 떨리고 그러면 푸시기가 굉장히 어려울 수 있어요. 그래서 전통적 옵티마이저, 뭐 힌트, 튜닝 기법, 용량 선정 기법 이런 것들이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일단은 한번 요거 DB 핵심 리뷰 갖고 참고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원래는 제가 요거를 오늘 좀 모델링에 대해서, 제 생각에는 이제 데이터 모델링도 물론 이제 ERD 이제 노테이션을 그리는 것도 나왔는데 데이터 분석이랑 그 다음에 선분이력 이런 좀 데이터 모델 쪽이 조금 상세하게 나올 수도 있겠다 생각이 저는 좀 들어가지고 오늘 좀 데이터 모델링을 좀 설명을 좀 드리려고 했는데 퀵하게 일단 넘어가고, 제가 이 자료는 캡처 떠서 바로 드릴게요. 일단은 논리 데이터, 그러니까 이거죠. 저희가 기본적으로 토픽 목록 볼게요. 제가 링크를 요새 나무 멘토이나 계속 인형이 눈깔 붙이듯이 달고 있는데 많이 힘듭니다. 하루에 한 200개씩 다루려고 하면 무지성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많이 힘든데, 그래도 학습에 도움이 되신다고 해서. 잠깐만요. 제가 토픽 목록 보면 시간 관계로 막 빨리빨리 넘어가려니까 토픽 목록이 여기 있었나? 네. 여기 보면 데이터 모델링해서 개논물 되게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네, 그죠? 요게 논문 하면 4단계로 하면 요구사항, 개념 모델링, 논리 모델링, 물리 모델링이잖아요. 근데 진짜 실무적으로 이거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실무적으로 개념 모델링과 논리 모델을 진짜 프로젝트에서 분리해서 할까요? 그렇지 않죠. 그죠? 예, 아마 지금 여진님도 한 프로젝트를 해보셔서 개념 모델링이랑 논리 모델을 거의 같이 합니다. 그 다음에 정규화하고 역정규화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물리 모델을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캡처해서 드릴 건데, 그게 이제 여기서도 보면 그죠? 개념 모델링 지금 저희 실무적으로 쓰는
이론서인데 논리 모델링하고 논리 이해하고 바로 물리 이해를 가잖아요. 개념 모델링과 물리 모델, 논리 모델링은 대부분 같이 한다. 그다음에 넘어가면 여기서 중요한 게 논리 모델링에서 핵심이 뭐죠? 주제 영역 정의하는 게 핵심이에요. 핵심. 그 다음에 엔티티 정의하고 관계 정의하고 이제 순서는 이렇게 뭐 식별자 정의하고 속성 정의하고 정교화하고 상관 모델링 하는데 가장 중요한 거는 주제 영역 정의하고 엔티티 정의하는 거. 논리 모델링. 보시면 됩니다. 이거는 그죠?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관계 이제 노테이션 할 때에 대한 부분인데 요거 주제 영역과 그러니까 주제 영역에 고객과 주문과 상품이 있는데 엔터티를 어떻게 이제 쪼개가지고 만드는 거 시간이 없어서 조금 먼저 들어가고 그 다음에 이제 저희도 엔티티 유형도 있는데 중심 엔티티, 독립 엔티티, 의존 엔티티, 특성 엔티티, 연관 엔티티도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엔티티에 대한 개념으로. 그래서 요거는 예시니까 캡처 뜬 것들은 그다음 요거 슈퍼 타입과 서브 타입은 실제 ERD에서도 고객을 요새 보면 이제 CDP라고 통합 개발 모델 하고 해서 고객에 대한 프로젝트를 한 1년짜리를 많이 하거든요. 거기서 기본적으로 슈퍼 타입이 ERD에 나와요. 어떻게 나와요? 고객을 개인 고객과 법인 고객으로 세그멘테이션해서 대부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슈퍼 타입과 엔티티와 서브 타입 엔티티에 대한 개념을 좀 알고 있으셔야 되고 그 다음에 이거 제일 많이 쓰죠. 아크랑 그죠? 예. 보면 아실 거예요. 아마 ERD 보시면 직원을 아까도 일반 직원과 뭐 축탁 직원, 계약 직원 나눌 때 얘는 뭐죠? 예? 아크? 베타 관계하면 이 직원은 일반 직원이 되거나 아니면 촉탁 직원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죠? 정직원이거나 아니면 그죠? 프리랜서 이렇게 나눠지는 것처럼. 근데 얘는 뭐죠? 이 접수자가 접수 구분을 했는데 요걸로 하면 요걸 포함하면 방문 접수도 할 수 있고 그죠? 인터넷 접수도 양쪽 다 할 수 있잖아요. 데이터도 두 개 나올 수 있고. 그래서 슈퍼 타입과 서브 타입에 대한 관계 유형은 저는 모델링에서 하면 1교시 하면 나올 수도 있겠다 생각이 좀 들어요. 실제로 이렇게 결제 테이블에서 이렇게 많이 나오죠. 넘어가겠습니다. 요거는. 그리고 요거는 뭐 예,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 예, 관계도 예. 관계까지는 조금 네. 이건 뭐 사실 1대 단계 그 1대 단계 관계 1대 n 단계는 하는데 다대도 관계는 해소해야 되잖아요. 그죠? 모델링 할 때. 그럼 어떻게 하죠? 중간에 그죠? 조인 테이블 비슷한 거 하나 껴 가지고 ERD를 하고 그다음에 식별자 아이덴티파이어 여기서도 보면 요거 식별자와 비식별자에 대한 차이점이 뭔지 네. 이미 동공이 흔들리시죠. 이건 비교를 해서 한번 제가 토픽을 드릴게요. 한 요 정도일 것 같아요. 논리 모델링에 대한 부분은 그리고 물리 모델링이나 데이터 표준화는 데이터 프로파일링 정도만 좀 아시면 될 것 같고 시간이 넘어가서 그다음에 자료는 드리겠습니다. 네, 그다음에 여기 보면 저희 정보 관리가 좀 특징적인 게 소프트웨어 공학을 되게 또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커미션 기출 보신 것처럼 110회부터 제가 뽑아왔는데 커미션에는 사실 DB를 그렇게 데이터베이스를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오히려 시스템, 그 CAOS나 네트워크에 대해서 오히려 문제가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여기도 보면 기본적인 것들 저희 정보 관리에 다 커버되는 것들만 나옵니다. 그래서 뭐 교차 출제에 대한 부분은 그렇게 의미가 좀 없는 것 같고 그 다음에 아까도 제가 이제 그룹핑 했을 때 맨 처음에 이제 데이터베이스 토픽 목록도 생각보다 이렇게 요거잖아요. 이제 학습하실 게 이 중토픽에 대한 이 개수일 텐데 이것도 한 200개 되거든요. 그래서 먼저 제가 이제 대분류 항상 공고 드리잖아요. 먼저 이걸 봐보십시오. 보면 대분류 요것도 드릴 텐데 DB 기용, DB 유형 설계 아까 데이터 모델링 한 거, 무결성 회복 기법, 동시장 제어, 정규화, SQL 개발자분들은 SQL 뭐 쉬울 수 있는데 분산 DB, 성능 그죠? 그 다음에 데이터 분석에 대한 부분 그리고 마이 데이터 그나마 좀 데이터에서 좀 만약에 나온다고 하면 데이터 분석 기법이나 마이 데이터 빼고는 대부분 다 그죠? 다 DB 전통 DB 내용들이에요. 토픽 목록도 200개가 되는 게 여기 있는 게 CRUD 매트릭스 이런 것도 1교시 시험으로 나오기 충분히 좋죠. 예.
이런 거. 그래서 그렇게 조금 학습하시면 도움이 좀 되실 것 같고, DB에 대한 부분은 차주에 제가 아까 뭐 이런 CRD 매트릭스 같은 거 꼽아오면 이런 것들은 오히려 사례, 상관 모델 내 이런 거는 3달락의 사례를 좀 기술해 주시면 점수가 많이 올라갑니다. 그 다음에 DB에 대한 트렌드는 제가 계속 말씀드렸던 인메모리 DB, IMDG, 요게 진짜 실무적으로 쓰거든요. 이게 키밸류 값으로 캐시에 올려가지고 데이터에 대한 조회 성능을 높이는 걸로 IMDG를 씁니다. 실제로. 데이터 그리드라는 회사도 있고. 그래서 이런 것들도 사실 뭐 DB 유형의 뭐 새로운 트렌드라고 하면 좀 아시면 좋을 것 같고. 아우 씨, 오버됐네. 15분에. 요 정도일 것 같습니다. DB는. 그래서 학습하시고 하시면 좋고, 요거는 뭐 데이터 분석 거버넌스 준비도 성숙도는 계속 나왔던 거죠. 그리고 뭐 데이터 저희 인공지능에서 뭐 처리 결칙치 이상치 같은 경우는 좀 반복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제가 아까 그 모델링에 관련된 거랑 DB 핵심 리뷰는 링크가 있지만 제가 슬랙에 다시 한번 올려드릴게요. 좀 추린 거니까. 네, 그러면 잠깐만요. 너무 멘토링 순서 혹시 따로 안내 드리고요. 아직 세션이 좀 덜 끝나서 네. 10분 정도 휴식하시고.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모의고사 다음 주에 보잖아요. 맞다. 네. 인사 안 보실 분 없어요? 얘기는 못했습니다. 대성님 반 답성 드셨다가 이 모의고사를 보셔야 돼요. 왜냐면 당연히 뭐 예상이 좀 있잖아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보셔야